안녕하세요. 잘 때 듣는 세계사, 잘듣세의 성우 이지선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행할 곳은 뜨거운 모래바람과 끝없는 지평선이 맞닿은 곳, 바로 아라비아 반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400여 년 전, 인류 역사의 거대한 한 페이지가 이곳 사막의 한가운데서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곳은 북쪽으로는 화려한 문화를 자랑하던 비잔티움 제국이, 동쪽으로는 유구한 역사의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서로 힘을 겨루며 대치하던 거대한 문명의 틈바구니였습니다. 두 거인이 충돌하며 내뿜는 긴장감 속에서 사막의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길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 긴박한 역사의 소용돌이 중심에 오늘 우리가 만나볼 도시 메카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평범한 상인의 고독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왜 누구는 금으로 치장하고 누구는 굶주려야 하는가? 라는 물음이 어떻게 사막의 질서를 뒤흔들고 나아가 전 세계의 지도를 다시 그리게 되었을까요? 피비린내 나는 북수극이 난무하던 야만의 시대가 어떻게 관용과 지혜가 흐르는 황금기로 변모했는지, 그 경이로운 여정을 이제 시작해 보려 합니다. 이슬람의 탄생과 번영의 순간을 만나보시죠. 1. 침묵하는 사막의 부름. 서기 6세기 말의 아라비아는 거대한 문명의 틈바구니에 낀 외로운 섬과 같았습니다. 북쪽으로는 화려한 문화를 자랑하던 비잔티움 제국이, 동쪽으로는 유구한 역사의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서로 힘을 겨루며 대치하고 있었죠. 두 거대 제국이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는 동안 상인들은 안전한 교역로를 찾아 척박한 사막 안쪽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목의 중심에 바로 메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메카는 오로지 생존만이 허락된 척박한 땅이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결핍이 도시를 풍요로 이끌었습니다. 홍해 연안을 따라 남북을 잇는 상업의 요충지였던 이곳으로 전 세계의 물자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당시 메카를 지배하던 쿠라이시 부족은 뛰어난 상업적 수완으로 막대한 부를 쌓아 올렸습니다. 하지만 풍요 뒤에는 어둠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사막의 가혹한 환경 속에서 부족원을 지켜주던 오랜 공동체 정신은 서서히 흐려졌고, 그 자리는 개인의 탐욕과 부의 격차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아라비아 사람들은 수많은 신을 모시는 다신교 사회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메카 중심에 자리한 정육면체의 성소 카바 신전에는 수백 개의 우상이 늘어서 있었죠. 각 부족은 저마다의 신을 숭배하며 메카를 찾았고, 이는 곧 메카의 거대한 경제적 이익으로 연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종교적 형식주의는 사람들의 공허한 내면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가진 자는 더 가지려 하고 약한 자는 철저히 외면받는 현실 속에서 사막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갈등의 파고를 넘고 있었습니다. 부족 간의 자부심은 때로 사소한 이유 하나로 수십 년에 걸친 피해 북수극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질서보다는 힘이, 공존보다는 생존이 우선시되던 시대였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6세기의 끝자락에서 메카의 한 귀퉁이에는 이러한 세상의 흐름을 묵묵히 지켜보며 고뇌에 빠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메카의 번잡함과 탐욕에서 잠시 벗어나고자 했던 그 남자 이름은 무함마드였습니다. 그는 매년 라마단 달이 되면 도시 근교의 히라산에 있는
작은 동굴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라마단이란 아랍어로 무더운 달을 뜻하며 당시 아라비아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생업을 잠시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며 정화의 시간을 가졌던 신성한 달을 의미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400여 년 전인 서기 610년경 40살의 중년에 접어든 무함마드는 이 정적의 달에 그곳에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동굴 안에서 그는 침묵 속에 자신을 가두고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 고뇌했습니다. 왜 같은 부족인데도 누구는 금으로 치장하고 누구는 굶주려야 하는가? 왜 인간이 만든 돌조각 앞에 머리를 숙여야 하는가? 그가 마주한 존재론적 고뇌가 절정에 달했을 때 동굴의 정적을 깨고 거대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읽으라. 천사가 내린 이 첫 번째 명령인 읽으라는 아랍어로 이크라라고 합니다. 훗날 우리가 코란이라 부르는 경전의 이름 또한 바로 이 읽다, 낭송하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죠. 즉 코란은 글자로 적힌 책이기 이전에 무함마드의 입술을 통해 세상에 터져나온 신의 생생한 목소리 그 자체였습니다. 글을 배운 적 없는 무함마드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문장들은 당시 사막의 어떤 시인도 흉내낼 수 없을 만큼 정교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신자들은 이 신비로운 운율을 잊지 않기 위해 가슴에 새기고 주변의 마른 가죽이나 종려나무 잎사귀에 다급히 옮겨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를 바꿀 거대한 기록, 쿠란의 첫 페이지가 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신비롭고도 두려운 체험을 마친 무함마드는 넋이 나간 채 산을 내려왔습니다. 온몸은 덜덜 떨렸고 방금 겪은 일이 축복인지 혹은 악령의 장난인지 분간할 수 없는 깊은 혼란이 그를 덮쳤죠. 그가 오들오들 떨며 간신히 도착한 곳은 집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언제나처럼 묵묵히 그를 기다려주던 아내 카디자가 있었죠. 무함마드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그녀에게 매달리듯 간청했습니다. 나를 좀 덮어주시오. 제발 나를 감싸주시오. 무함마드가 스스로를 의심하며 무너져 내릴 때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아내의 단단한 한마디였습니다. 그녀는 평소 남편이 보여준 정직함과 선한 성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이것이 결코 악한 기운이 아님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위대한 종교의 시작 뒤에는 사실 한 인간의 고독을 가장 가까이서 안아주었던 따뜻한 지지와 공감이 있었습니다. 이후 무함마드는 메카의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가 전한 메시지는 당시 기득권층이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었지요. 신은 오로지 하나이며 모든 인간은 신 앞에서 평등하다. 이 문장은 혈연과 계급으로 층층이 쌓아올린 메카의 질서를 근본부터 흔드는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부의 축적보다 나눔을 강조하고 고아와 노예를 인격체로 대우하라는 그의 가르침에 메카의 가난한 이들과 젊은이들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전한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강렬했습니다. 바로 이슬람, 즉 자신의 모든 것을 신의 뜻에 온전히 내맡겨 진정한 평화에 이르는 길이었죠. 이 부름에 응답한 이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복종하는 자, 즉
무슬림이라 불렀고, 이들이 이룬 작은 공동체 움마는 이제껏 사막을 지배하던 혈연의 사슬을 끊고 오직 신념으로만 맺어진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력이 커질수록 메카를 지배하던 쿠라이시 부족의 탄압은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다신교적 우상 숭배를 비판하는 무함마드의 주장은 곧 메카의 순례 수익을 위협하는 경제적 공격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초기 신자들은 길거리에서 조롱당했고 방패막이가 되어줄 유력한 친족이 없는 노예 출신 신자들은 뜨거운 사막의 모래 위에 눕혀져 커다란 바위에 가슴이 짓눌리는 고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박해가 심해질수록 신자들 사이의 유대는 더욱 단단해졌고 인간이 인간을 억압하는 세상 너머의 절대적인 정의에 대한 갈망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619년경 무함마드는 자신을 지탱해 주던 든든한 후원자였던 아내 카디자와 숙부 아부 탈리브를 잇따라 읽는 이른바 슬픔의 해를 맞이합니다. 보호막이 사라진 무함마드에 대한 암살 위협은 극에 달했고 메카에서의 포교는 한계에 부딪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듯 사막 저편 메디나라는 도시에서 새로운 희망의 전령들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메카에서의 고난과 박해는 역설적이게도 이슬람이 한 도시의 종교를 넘어 보편적인 문명으로 나아가기 위한 산고와도 같았던 것이죠. 622년 메카의 밤공기는 여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쿠라이시 부족의 지도자들은 더 이상 무함마드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각 가문에서 선발된 자객들을 보내 그를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무함마드는 이미 신뢰할 수 있는 동료들과 함께 도시를 빠져나갈 준비를 마친 상태였죠. 이것이 바로 이슬람 역사의 진정한 시작점이자 이슬람력의 원년이 되는 헤지라, 즉 위대한 이주입니다. 그는 추격자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정반대 방향의 동굴에 숨어 지내고 뜨거운 사막의 모래바람을 뚫고 북쪽으로 약 320km 떨어진 야스리브를 향해 목숨을 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야스리브는 훗날 예언자의 도시라는 뜻의 메디나로 불리게 됩니다. 이곳은 메카와 달리 여러 부족이 만성적인 내분에 시달리던 곳이었고 주민들은 이 갈등을 중재해줄 공정하고 권위 있는 지도자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무함마드가 메디나에 입성했을 때 사람들은 그를 종교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도시의 전체 질서를 바로잡을 통치자로 환영했습니다. 여기서 이슬람은 개인의 신앙을 넘어 하나의 정치 공동체, 즉 메디나 헌장을 바탕으로 한 신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혈연보다 신앙의 결속이 우선시되는 사회, 강자가 약자를 보호하는 규범이 성문화된 사회가 사막 한가운데서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메카의 쿠라이시 부족은 메디나에서 세력을 키우는 이슬람 공동체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이후 수년간 두 도시 사이에는 생존을 건 치열한 전투가 이어졌습니다. 624년 바드르 전투에서 수적인 열세를 극복하고 거둔 기적적인 승리는 신자들에게 자신들의 신념이 옳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물론 고난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후드 전투에서의 패배와 메디나 전체가 포위당했던 참호 전투의 위기 속에서도 무함마드는 뛰어난 전략과 포용력으로
공동체를 지켜냈습니다. 그는 전쟁 중에도 포로를 학대하지 말고 나무 한 그루조차 함부로 베지 말라는 엄격한 윤리를 강조하며 인격의 힘으로 주변 부족들을 하나둘씩 포섭해 나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민심의 천칭은 서서히 무함마드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무력을 앞세운 메카의 귀족들보다 정직과 평등을 실천하는 메디나의 질서가 사막 사람들에게 더 큰 매력으로 다가갔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630년 무함마드는 10,000명의 대군을 이끌고 고향 메카의 성문 앞에 섰습니다. 한때 자신을 돌로 치고 죽이려 했던 원수들 앞에서 그는 피비린내 나는 복수 대신 관용을 선언했습니다. 오늘 너희에게는 아무런 책망이 없을 것이다. 모두 자유롭게 가라. 이 선언으로 무함마드는 더 넓고 깊게 사람들의 마음을 통째로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메카에 입성한 무함마드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카바 신전이었습니다. 그는 신전 안팎을 가득 채우고 있던 360여 개의 우상들을 모두 부수어냈습니다. 인간 위에 군림하던 낡은 미신과 부당한 계급의 굴레를 무너뜨린 것이죠. 이제 아라비아 반도는 더 이상 흩어진 모래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신념 아래 단결된 거대한 에너지의 용광로가 되었죠. 632년 생의 마지막 순례를 마친 무함마드는 모든 무슬림은 서로 형제이며 인종과 신분에 어떠한 차별도 없다는 유훈을 남기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사막에서 피어난 이 작은 불씨는 이제 아라비아를 넘어 세계사의 거대한 물줄기를 바꾸기 위해 거침없이 뻗어나갈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2. 폭발하는 신념의 영토. 서기 632년 예언자 무함마드가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이 메디나의 거리에 퍼지자 도시는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지주이자 정치적 정점이었던 지도자의 부재를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일부 신자들은 예언자가 죽었을 리 없다며 부정했고 메디나 외곽의 여러 부족은 무함마드와의 개인적인 계약이 끝났다고 판단하여 이슬람 공동체인 움마에서 이탈하려 했습니다. 신념으로 묶였던 아라비아 반도가 다시 뿔뿔이 흩어진 모래알로 돌아갈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이때 공동체를 다잡은 인물이 바로 무함마드의 가장 오래된 벗이자 충실한 동반자였던 아부 바크르였습니다. 그는 슬픔에 잠긴 군중 앞에서 무함마드를 숭배하는 자는 그가 죽었음을 알 것이요 신을 숭배하는 자는 신이 영원히 살아계심을 알 것이다 라는 단호한 일갈로 공동체의 중심을 세웠습니다. 이후 아부 바크르는 예언자의 대리인이라는 뜻의 칼리프 직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현실은 가혹했죠. 아라비아 전역에서 이른바 배교의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많은 부족이 세금 납부를 거부하고 저마다 새로운 예언자를 자처하며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아부 바크르는 이 위기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정치적 해체임을 간파하고 단호하면서도 신속하게 군대를 조직하여 반란을 진압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불과 1년여 만에 아라비아 반도 전체를 다시 하나의 질서 아래 통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역사적인 변곡점이 마련됩니다. 내부의 반란을 수습하며 단련된 아랍의 기병대가 이제 반도 내부의 갈등이 아닌
외부의 거대한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아라비아의 북쪽 국경 너머에는 수백 년 동안 중동의 패권을 다투던 두 거인, 비잔티움 제국과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전쟁으로 두 제국은 이미 국력을 소진한 상태였고 그 치하의 민중들은 무거운 세금과 종교적 박해에 지쳐 있었습니다. 아부 바크르는 이 지정학적 빈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랍 전사들에게 단순한 약탈이 아닌 새로운 정의의 질서를 전파한다는 명분을 부여하며 거대한 진격을 준비합니다. 이제 사막의 경계선 너머 잠자던 두 거인을 깨우는 거센 물의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물의 폭풍의 끝을 보지 못한 채 서기 634년 초대 칼리프 아부 바크르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뒤를 이은 이는 엄격한 공정함과 차가운 전략적 해안을 동시에 지녔던 제2대 칼리프 우마르였습니다. 우마르의 시대에 접어들며 이슬람 공동체는 거대한 제국으로의 대팽창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아랍의 전사들은 이제 익숙했던 사막의 지평선을 넘어 당대 최강의 전력을 자랑하던 두 거인 비잔티움 제국의 시리아 영토와 사산 왕조 페르시아의 수도 크테시폰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비잔티움과 페르시아는 사막에서 올라온 이 유목민들을 그저 보잘것없는 약탈자 무리로만 여겼죠. 그 오판의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636년 8월, 오늘날 요르단과 이스라엘의 접경인 야르무크 강 유역에서 세계사의 향방을 가를 거대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비잔티움 제국은 아랍의 침공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약 10만 명에 달하는 정예대군을 집결시켰습니다. 반면 이에 맞선 칼리드 이븐 알 왈리드 휘하의 아랍 군대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였습니다. 수치상으로는 비잔티움의 압도적인 승리가 예상되었으나 전쟁의 양상은 전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아랍 전사들은 뜨거운 사막의 열풍과 지형을 완벽하게 이용했습니다. 특히 사막의 검이라 불린 명장 칼리드는 기동력이 뛰어난 기병대를 운용해 비잔티움의 육중한 보병 진영을 사방에서 흔들었습니다. 6일간 이어진 처절한 혈투 끝에 비잔티움 군대는 괴멸되었고 이 패배로 비잔티움 제국은 비옥한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지역을 영원히 상실하게 됩니다. 비잔티움이 무너지던 그 무렵 동쪽의 사산 왕조 페르시아 역시 거센 폭풍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636년 말 이라크 평원의 카디시아에서 벌어진 전투는 천년을 이어온 페르시아 문명의 종말을 예고했습니다. 페르시아 군대는 위험 있는 전투 코끼리 부대를 앞세워 아랍 전사들을 압박했지만 신념으로 무장한 아랍 전사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코끼리의 눈을 공략하고 기병의 기동성을 살려 페르시아의 진영을 무너뜨렸습니다. 결국 페르시아의 총사령관 루스탐이 전사하고 제국의 상징이었던 깃발이 탈취당하면서 고대 오리엔트의 지배자였던 페르시아는 무력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기 642년 네아반드 전투를 마지막으로 사산 왕조는 사실상 소멸했고 이란 고원은 이슬람이라는 새로운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승리의 비결은 전술의 우위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 두 거대 제국은 오랜 전쟁과 과도한 세금, 그리고
종교적 교리를 둘러싼 내부 분열로 이미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비잔티움 치하의 시리아 기독교인들은 수도 콘스탄티노플의 정통 교리 강요에 지쳐 있었고, 페르시아의 민중들은 가혹한 계급사회 모순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나타난 이슬람 정복자들은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피정복민의 신앙을 강제로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앙의 자유를 보장할 테니 기존에 내던 가혹한 세금보다 훨씬 적은 인두세, 즉 지즈야만 내라 라고 제안했습니다. 평범한 민중들에게 아랍 군대는 압제자가 아닌 합리적인 통치자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칼리프 우마르는 정복전쟁이 약탈로 변질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그는 전사들이 정복지의 토지를 사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금지했고, 대신 국가가 거둔 세금을 군인과 신자들에게 공정하게 분배하는 연금 제도를 확립했습니다. 정복된 도시의 기존 행정 조직과 언어, 관습은 대부분 유지되었습니다. 이러한 유연하고도 실용적인 통치 정책 덕분에 이슬람 제국은 점령 지역을 단순히 힘으로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문명의 용광로로 흡수할 수 있었습니다. 서기 7세기 중반, 아라비아 반도의 한 귀퉁이에서 시작된 신념의 파도는 이제 지중해 동부에서 중앙아시아의 관문까지 이르는 거대한 영토를 초승달 깃발 아래 하나로 묶어내고 있었습니다. 외부를 향한 거침없는 승전보는 역설적으로 제국 내부에 보이지 않는 균열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서기 644년 제2대 칼리프 우마르가 페르시아 출신의 노예에게 암살당하면서 공동체는 첫 번째 커다란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뒤를 이은 제3대 칼리프 우스만은 메카의 명문 귀족이었던 우마이야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정복지의 행정체계를 정비하고 오늘날 우리가 보는 코란의 표준 판본을 확정하는 등 거대한 업적을 남겼지만, 통치 후반기에 접어들며 자신의 친족들을 요직에 배치하는 인사정책으로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는 평등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던 초기 이슬람 공동체의 정신에 어긋나는 행보였고, 결국 서기 656년 우스만 역시 불만을 품은 반대파들에 의해 살해되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이 혼란의 정점에서 마침내 제4대 칼리프로 추대된 인물이 바로 예언자 무함마드의 사촌이자 사위였던 알리 이븐 아비 탈리브였습니다. 무함마드와 혈연으로 이어진 그가 칼리프가 된 것은 많은 신자에게 초기 이슬람의 순수함으로 돌아가는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전임 칼리프 우스만의 친족이자 시리아의 총독이었던 무아위야는 우스만의 살해범들을 즉각 처벌하지 않는다는 명분으로 알리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이는 예언자의 혈통을 중시하는 파벌과 실질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중시하는 파벌 간의 거대한 충돌이었습니다. 657년 유프라테스 강변의 시핀에서 알리와 무아위야의 군대가 맞붙었습니다. 역사는 이 사건을 이슬람 공동체 내부의 첫 번째 내전이라는 뜻의 제1차 피트나라고 부릅니다. 전투의 승기가 알리 쪽으로 기울 무렵 무아위야 측은 창 끝에 코란을 매달고 신의 판결에 맡기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알리는 이를 받아들여 중재를 시작했으나 이 결정은 오히려 그의 지지층을 분열시켰습니다. 판결은 오직 10만이 하시는 것이라며 타협을 거부하고
알리를 떠난 극단주의 파벌인 하와리지파가 등장한 것입니다. 결국 661년 알리는 쿠파의 사원에서 예배를 드리던 중 이 하와리지파 암살자의 칼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알리의 죽음은 이슬람 세계가 두 갈래 운명으로 나뉘는 결정적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알리와 그 후손들만이 진정한 지도자라고 믿는 이들은 훗날 알리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의 시아파가 되었고, 공동체의 합의와 전통을 중시하며 무아위야의 우마이야 왕조를 현실적인 통치자로 수용한 이들은 전통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뜻의 수니파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공동체를 이끌 것인가에 대한 정치적 견해 차이로 시작된 이 분열은 시간이 흐르며 교리와 의례의 차이로 고착화되었고 1400여 년이 흐른 오늘날까지도 이슬람 세계의 깊은 상흔으로 남아 있습니다. 3. 다마스쿠스의 푸른 지평선. 661년 제4대 칼리프 알리의 죽음과 함께 초기 정통 칼리프 시대의 막이 내리고 우마이야 왕조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칼리프 무아위야는 제국의 수도를 아라비아 반도의 메디나에서 시리아의 구도시 다마스쿠스로 전격 이전했습니다. 이것은 이슬람이라는 문명이 지향하는 바가 근본적으로 변했음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척박한 사막의 오아시스에 기반을 두었던 공동체는 이제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중심이자 고대 문명이 교차하던 대도시의 세련된 행정력을 흡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마스쿠스의 푸른 하늘 아래서 이슬람은 비로소 종교 공동체를 넘어선 거대 국가의 기틀을 닦게 됩니다. 무아위야는 매우 실용적이고 영리한 통치자였습니다. 그는 광활해진 영토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과거 비잔티움 제국이 남긴 정교한 행정체계와 관료 조직을 적극적으로 수용했습니다. 이전에 칼리프들이 사막의 텐트에서 신자들과 격이 없이 소통했다면 우마이야의 칼리프들은 비잔티움의 황제들처럼 화려한 궁전에 거하며 권위를 세웠습니다. 제국의 공용어는 여전히 아랍어였으나 실무 행정에서는 그리스어와 페르시아어를 아는 관료들이 중용되었습니다. 이 시기 이슬람은 자신들의 신념 위에 로마의 법률적 전통과 페르시아의 궁정 에티켓을 덧입히며 거대 제국을 유지하기 위한 통치 기술을 빠르게 습득해 나갔습니다. 우마이야 왕조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제국 전역을 하나로 묶는 화폐와 우편제도의 확립이었습니다. 무아위야의 뒤를 이은 아브드 알 말리크 칼리프는 비잔티움과 페르시아의 도안이 섞여 있던 기존 화폐를 폐지하고 코란의 구절이 새겨진 순수한 이슬람 화폐인 금화, 디나르와 은화, 디르함을 발행했습니다. 이는 제국의 경제적 독립을 선언함과 동시에 초승달 깃발 아래 있는 모든 지역이 하나의 시장으로 연결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바리드라 불리는 효율적인 역참 제도를 정비하여 다마스쿠스에서 발송된 명령이 제국의 끝단까지 신속하게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이슬람 제국은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거대 행정망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건축면에서도 우마이야 왕조는 자신들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다마스쿠스에 세워진 우마이야 대사원은 당시 기독교 성당의 건축 양식을 계승하면서도 이슬람 고유의 미감을 더해 문명 간의 융합이 어떤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증명했습니다. 황금빛 모자이크와 우아한 아치형 기둥들은 이슬람이 더 이상 변방의 소수 종교가 아니라
세계 문명의 주역으로 당당히 자리 잡았음을 만천하에 과시하는 상징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바위돔 사원 역시 이 시기에 건축되어 이슬람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전통을 포용하면서도 그 정점에 서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화려한 번영의 이면에는 새로운 갈등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제국이 안정될수록 지배계층인 아랍 귀족들은 특권을 독점하려 했고, 이는 새롭게 이슬람으로 개종한 비아랍인들, 즉 마왈리들의 불만을 샀습니다. 초기 이슬람의 평등 정신은 계급화된 제국의 질서 속에서 서서히 빛을 잃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대외적으로 우마이야 제국의 위세는 꺾일 줄 몰랐습니다. 서기 8세기 초엽, 다마스쿠스의 우마이야 왕조는 대륙의 양 끝을 향해 전례 없는 보폭으로 나아갔습니다. 칼리프의 군대는 해가 지는 서쪽으로는 북아프리카의 해안선을 훑으며 대서양의 끝자락에 닿았고, 해가 뜨는 동쪽으로는 인더스 강을 넘어 중앙아시아의 깊숙한 오지까지 초승달 깃발을 휘날렸습니다. 이슬람의 이러한 파동이 가장 강렬히 자취를 남긴 곳은 제국의 서쪽 끝에서 펼쳐졌습니다. 711년 베르베르인 출신의 용맹한 장군 타리크 이븐 지하드는 소규모 군대를 이끌고 바다를 건너 유럽의 관문인 이베리아 반도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는 병사들의 퇴로를 차단하기 위해 타고 온 배를 모두 불태우는 배수의 진을 쳤고, 그 결연한 의지는 서고트 왕국의 대군을 격파하는 기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날 지브롤터라고 불리는 지명은 타리크의 산을 뜻하는 자발 타리크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이후 이슬람 군대는 불과 몇 년 만에 스페인과 포르투갈 지역의 대부분을 장악했고, 피레네 산맥을 넘어 프랑스 중부까지 진격했습니다. 비록 732년 투르 푸아티에 전투에서 프랑크 왕국에 막히며 유럽 본토로의 확장은 멈추었으나, 이베리아 반도는 이후 800년 동안 이슬람 문명의 찬란한 꽃을 피우는 안달루시아로 남게 되었습니다. 같은 시기 제국의 동방 원정대 역시 진격을 거듭했습니다. 장군 쿠타이바 이븐 무슬림은 중앙아시아의 고대 도시들인 부하라와 사마르칸트를 차례로 정복하며 실크로드의 핵심 교역로를 장악했습니다. 이는 유목민족의 신앙이었던 불교와 조로아스터교가 이슬람으로 대체되는 종교적 전환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 당나라와 이슬람 제국이 직접적으로 대치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751년 탈라스 강가에서 벌어진 당나라와 이슬람의 격돌은 세계 문명사에 한 획을 긋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 승리한 이슬람 군대는 포로로 잡혀온 당나라의 제지 기술자들을 통해 종이 만드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값비싼 양피지를 대신한 이 저렴한 종이의 보급은 훗날 바그다드에서 펼쳐질 거대한 지식혁명의 결정적인 밑거름이 되었죠. 남동쪽으로는 인더스강 하구의 신드 지역까지 진출하며 인도 문명과의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우마이야 왕조의 전성기 영토는 서쪽의 프랑스 국경부터 동쪽의 중국 접경지까지, 남북으로는 중앙아시아의 초원부터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까지 뻗어나갔습니다. 1300여 년 전에 이 대제국 안에서는 하나의 화폐가 유통되었고, 아랍어라는 공용어 아래 상인들이 안전하게 대륙을 가로질렀습니다. 과거 로마 제국조차 이루지 못했던 진정한 의미의 범세계적 네트워크가 형성된 것입니다. 사막에서 태어난 이슬람은 이제 지중해와 인도양을 잇는 거대한 가교가 되어
전 세계의 물자와 지식을 실어 날랐습니다. 하지만 이 광대한 영토는 통치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커다란 숙제를 남겼습니다. 너무나 빠르게 비대해진 제국은 각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종교를 관리하기 위해 더욱 정교한 정치적 감각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원정에 참여했던 비아랍인 전사들은 승리의 전리품과 권력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아랍인들이 보여준 차별에 깊은 원망을 품기 시작합니다. 우마이야 왕조가 세 대륙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하며 인류사적 영광을 누리고 있을 때 제국의 중심지에서는 그 거대한 몸집을 지탱하기 힘든 내부적 모순이 곪아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초기 이슬람이 표방했던 신 앞에 평등이라는 가치와 현실적인 아랍 중심의 통치체제 사이의 괴리였습니다. 다마스쿠스의 칼리프들은 제국을 안정시키기 위해 아랍 귀족 가문들에게 권력과 부를 집중시켰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정복 문명의 주인공으로 여기며 새롭게 이슬람으로 개종한 비아랍인들을 2등 시민으로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이슬람의 보편성을 믿고 공동체에 헌신했던 수많은 민중에게 배신감을 안겨주었죠. 당시 제국 내에서 비아랍인 개종자들을 마왈리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페르시아인, 베르베르인, 중앙아시아인 등 제국 확장의 실질적인 주역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랍인이 아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차별을 당해야 했습니다. 마왈리들은 이슬람으로 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무슬림에게 부과되던 인두세인 지즈야를 계속 내야 했으며 군대 내에서도 아랍인 장교들의 지휘 아래 하급 병사로만 복무하며 적은 급료를 받았습니다. 아랍인이 비아랍인보다 나을 것이 없고 비아랍인 또한 아랍인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예언자 무함마드의 유후는 다마스쿠스의 궁정 정치 속에서 먼지 쌓인 옛 기록이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이러한 불평등은 특히 문화적 자부심이 강했던 페르시아 지역에서 거센 저항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종교적 정통성에 대한 의문도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우마이야 왕조는 칼리프직을 세습제로 전환하며 이슬람 공동체를 일종의 아랍 왕국으로 변질시켰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메디나의 독실한 학자들은 다마스쿠스의 칼리프들이 지나치게 세속적이고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며 이슬람의 절제된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여기에 알리의 후손들을 추종하던 시아파 세력은 우마이야 가문이 정당한 지도자의 자리를 찬탈했다는 명분을 내세워 은밀하게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사회에 소외된 계층과 종교적 원칙주의자들, 그리고 차별받는 마왈리들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기 8세기 중반, 이러한 불만은 제국의 동쪽 변방인 호라산 지역에서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이곳은 페르시아계 마왈리들과 아랍인 정착민들이 뒤섞여 살며 차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예언자 무함마드의 숙부였던 아바스의 후손들이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바스 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은 검은 깃발을 내걸고 예언자의 가족 중 합당한 이에게 권력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구호를 내걸었습니다. 이 구호는 시아파와 마왈리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강력한 구심점이었죠. 혁명군은 아랍인과 비아랍인의 구별 없이 평등한 대우를 약속하며 파죽지세로 다마스쿠스를 향해 진격했습니다. 서기 750년 티그리스 강의 지류인 자부강 유역에서 우마이야 왕조의 마지막 군대와 아바스 혁명군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결과는 혁명군의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다마스쿠스는 함락되었고 90여 년간 지속되었던 우마이야 왕조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우마이야 가문의 일족들은 철저히 숙청당했으나 단 한 명의 왕자 아브드 알 라흐만만이 가까스로 목숨을 건져 대서양 넘어 이베리아 반도로 탈출해 훗날 후 우마이야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우마이야 왕조의 몰락은 아랍인만의 제국이 끝나고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진정한 이슬람 문명의 황금기인 아바스 왕조의 탄생을 알리는 거대한 서곡이었습니다. 4. 바그다드, 지혜가 흐르는 강. 서기 750년, 자부강의 전투를 끝으로 우마이야 왕조의 시대가 저물고 예언자의 혈통을 내세운 아바스 왕조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아바스 왕조는 아랍인의 혈통보다 이슬람이라는 신념을 공유하는 모든 민족의 평등을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대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제2대 칼리프 알 만수르가 단행한 수도 이전이었습니다. 그는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를 떠나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길목이자 비옥한 메소포타미아 평원의 심장부인 티그리스 강변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그 도시의 이름이 바로 평화의 도시 바그다드였습니다. 762년경 시작된 바그다드 건설은 도시 계획의 정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알 만수르는 당대 최고의 지성을 총동원해 완벽한 원 모양을 그리며 도시의 기틀을 잡아갔습니다. 지름이 약 2km에 달하는 거대한 원형 성벽 안에는 칼리프의 궁전과 대사원이 중심에 자리 잡았고 그 주위를 따라 관청과 거주지가 방사형으로 뻗어나갔습니다. 이 원형 도시는 신 아래 모든 신자가 평등하며 칼리프가 그 중심에서 모두를 보듬는다는 이슬람의 통치 철학을 시각적으로 구현한 것이었습니다. 바그다드는 건설된 지 채 몇십 년이 되지 않아 인구 100만 명을 돌파하며 당대 세계 최대의 대도시이자 문명의 용광로로 거듭났습니다. 바그다드의 번영은 철저히 개방성과 실용주의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아바스 왕조는 과거 우마이야 왕조가 가졌던 아랍 순혈주의를 완전히 타파했습니다. 행정의 실무는 정교한 관료 전통을 가진 페르시아인들이 맡았고 상권은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자유롭게 운영했습니다. 이제 누구든 아랍어를 할 줄 알고 이슬람의 질서를 존중하기만 하면 인종과 배경에 상관없이 제국의 고위직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파격적인 인재 등용은 제국 전역의 지식인들을 바그다드로 불러 모았습니다. 티그리스 강에는 중국의 비단과 인도의 향신료, 아프리카의 상아와 북유럽의 모피를 실은 배들이 끊임없이 드나들었고 시장에는 전 세계 언어가 섞여 활기를 띠었습니다. 이 시기 바그다드는 지성적 갈증을 채워주는 거대한 저장고였습니다. 칼리프들은 무력에 의한 정복보다 지식에 의한 번영이 제국을 더 견고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의 고대 문헌을 수집하는데 아낌없이 재정을 쏟아부었습니다. 특히 당시 이슬람 세계는 탈라스 전투를 통해 중국으로부터 제지수를 습득한 상태였습니다. 값비싼 양피지 대신 저렴하고 다루기 쉬운 종이가 대량으로 생산되기 시작하자 지식은 소수 귀족의 전유물에서 벗어나 대중의 영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도시 곳곳에는 도서관과 서점이 들어섰고 학자들은 종교적 교리를 넘어 천문학, 수학, 의학,
철학을 논하며 인류 지성의 지평을 넓혀 나갔습니다. 바그다드의 밤은 등불로 환하게 빛났습니다. 운하를 따라 흐르는 물소리와 함께 학자들의 토론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이 도시는 훗날 우리가 황금기라 부르는 문명의 정점이 어디인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서기 8세기 후반의 바그다드는古대 그리스와 로마의 유산을 보존하고 인도와 중국의 지혜를 융합하여 새로운 근대 문명의 씨앗을 잉태한 인류 공통의 자산이었습니다. 이제 이 풍요로운 토양 위에서 인류 지식의 모든 흐름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거대한 프로젝트인 번역운동이 태동할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1300여 년 전 바그다드의 공기는 그렇게 지적 호기심과 창조의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기 9세기에 접어들며 바그다드는 단순한 제국의 수도를 넘어 인류 지성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7대 칼리프 알-마문 시대에 이르러 그 정점을 찍게 되는데 그는 지혜의 집이라 불리는 바이트 알-히크마를 설립하고 인류 사상 유례가 없는 거대한 지적 프로젝트를 가동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에 흩어진 고대 문명들의 지혜를 수집하여 아랍어로 옮기는 이른바 번역운동이었습니다. 알-마문은 사절단을 비잔티움 제국과 인도 등지로 보내 희귀한 필사본들을 구해오게 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번역된 책의 무게만큼 황금을 하사할 정도로 지식에 대한 열망이 대단했다고 하죠. 이 지혜의 집 안에서는 종교와 인종의 벽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칼리프의 후원을 받는 학자들 중에는 무슬림뿐만 아니라 기독교인, 유대인, 조로아스터 교도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철학,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문학, 히포크라테스와 갈레노스의 의학 서적들을 아랍어로 옮겼습니다. 만약 이 시기 바그다드의 학자들이 고대 그리스의 문헌들을 체계적으로 번역하고 보존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서구 문명의 뿌리가 된 수많은 고전은 중세의 암흑기 속에서 영영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아랍어는 이제 사막의 언어를 넘어 전 세계의 지성을 담아내는 표준적인 학술 언어로 격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과거의 지식을 복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서로 다른 문명권에서 온 지식들을 융합하여 완전히 새로운 학문의 영역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수학이었습니다. 바그다드의 학자들은 인도의 숫자 체계와 영의 개념을 받아들여 이를 오늘날 전 세계가 사용하는 아라비아 숫자로 발전시켰습니다. 특히 수학자 알-콰리즈미는 방정식의 해법을 다룬 저수를 통해 현대 수학의 핵심인 대수학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알고리즘이라는 단어 역시 그의 이름에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흩어져 있던 파편화된 수치들이 이슬람의 합리적인 논리와 만나 인류가 세상을 계산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천문학 역시 지혜의 집에서 꽃피운 찬란한 성과였습니다. 바그다드의 학자들은 지구의 둘레를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게 측정했으며 천체 관측기구인 아스트로라벨을 개량하여 별의 위치와 시간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이것은 광활한 영토 어디서든 성지 메카의 방향을 알아내야 했고 예배 시간을 정확히 지켜야 했던 이슬람의 종교적 필요가 과학적 탐구의 강력한 동력이 된 것입니다. 지식은 신앙을 뒷받침했고 신앙은 다시 지식의 외연을 넓히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시기 바그다드의 도서관들은 종이의 보급 덕분에
수십만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럽의 거대한 수도원 도서관들이 불과 수백 권의 양피지 필사본을 가졌던 것과 비교하면 바그다드는 말 그대로 지식의 바다였습니다. 학자들은 티그리스 강변의 정원을 거닐며 형이상학을 논했고 시장의 제조업자들은 밤낮 없이 새로운 책을 찍어냈습니다. 1200여 년 전 바그다드에서 일어난 이 지적 혁명은 인간의 이성이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도 얼마나 자유롭고 광활하게 뻗어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바그다드는 이제 지상의 그 어느 도시보다도 신에 가깝고 동시에 인간의 지혜에 충실한 문명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서기 9세기와 10세기 바그다드의 지혜의 집에서 생산된 지식은 도시의 실핏줄을 타고 시민들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당시 바그다드의 거리는 전 세계에서 몰려든 상인들과 여행가들로 활기가 넘쳤지요. 그 풍요로움은 훗날 인류의 고전이 된 천일야화, 즉 아라비아 나이트의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루날 라시드 칼리프가 평복을 입고 밤거리를 거닐며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이야기들은 당시 바그다드가 누렸던 치안의 안정과 경제적 여유를 대변합니다. 시장에는 중국의 도자기와 인도의 비단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시민들은 향신료가 가득한 요리를 즐기며 강변의 찻집에서 시를 읊었습니다. 1100여 년 전의 이 도시는 오늘날의 대도시와 비교해도 손색 없는 세련된 도시 문화를 향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물질적 풍요를 지탱한 보이지 않는 힘은 바로 정교하게 다듬어진 샤리아, 즉 이슬람 법학의 완성이었습니다. 제국이 광대해짐에 따라 서로 다른 관습을 가진 민족들을 하나로 묶을 보편적인 기준이 필요해졌고 학자들은 코란과 예언자의 언행록인 하디스를 바탕으로 삶의 모든 영역을 규정하는 법체계를 세웠죠. 아부 하니파, 말리크, 샤피이, 아흐마드 이븐 한발과 같은 위대한 법학자들은 이 시기에 활동하며 각기 다른 법학파를 정립했습니다. 이 법전들은 상거래의 공정성, 상속의 원칙, 이웃 간의 예절에 이르기까지 일상의 질서를 부여했습니다. 상인들은 이 법적 안정성을 신뢰했기에 먼 길을 마다치 않고 바그다드로 모여들었고 이는 이슬람 제국을 세계 경제의 거대한 단일 시장으로 만드는 핵심 동력이 되었습니다. 과학의 발전 역시 실생활의 질을 높였습니다. 바그다드에는 인류 사상 최초의 공공병원들이 들어섰는데 이곳에서는 해부학과 양리학에 근거한 정밀한 치료가 이루어졌습니다. 의학자 알라지는 천연두와 홍역을 구분해냈고 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이븐 시나는 훗날 유럽 의학의 교과서가 될 의학정전의 기틀을 닦았습니다. 병원은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를 가리지 않고 문을 열었으며 환자들은 깨끗한 물과 신선한 공기가 흐르는 병동에서 전문적인 간호를 받았습니다. 지식은 이처럼 인간의 생명을 구하고 고통을 줄이는 구체적인 사랑으로 실천되었습니다. 바그다드의 밤은 등불과 함께 지적인 유희로 깊어갔습니다. 종이의 대중화는 서민들도 책을 소유할 수 있게 만들었고 이는 문학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시인들은 궁정에서 사랑과 철학을 노래했고 이야기꾼들은 시장 어귀에서 신비로운 모험담을 들려주며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이 시기에 정립된 아랍어 수사학과 문법은 이슬람 세계의 표준이 되어 서로 다른 언어를 쓰던 민족들을 하나의 문화적 정체성 아래 결속시켰습니다.
1100여 년 전 바그다드의 시민들은 자신들이 인류 문명의 가장 정점에 서 있다는 자부심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황금기에도 서서히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칼리프의 권위가 약해지면서 지방의 총독들이 독자적인 세력을 키우기 시작했고, 제국의 심장부를 지키던 튀르크계 용병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바그다드의 통제력은 조금씩 균열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정치적 통일성은 흔들릴지언정 아바스 왕조가 일궈낸 지적, 문화적 성취는 이미 전 세계로 퍼져나가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사막의 예언에서 시작된 이슬람은 이제 바그다드라는 용광로를 거쳐 인류가 공유할 수 있는 가장 찬란한 지혜의 보석으로 거듭나 있었습니다. 에필로그. 서기 7세기 척박한 사막의 오아시스에서 시작된 작은 움직임은 불과 200여 년 만에 인류가 쌓아올린 수천 년의 지혜를 집대성하는 거대한 문명의 용광로로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메카의 뜨거운 모래바람 속에서 고뇌하던 한 인간의 목소리가 어떻게 제국을 넘어 보편적인 정의와 평등의 선언으로 확장되었는지 지켜보았습니다. 또한 다마스쿠스의 화려한 궁정과 바그다드의 지혜의 집을 거치며 이슬람이 단순한 신념의 영역을 넘어 과학과 철학, 그리고 예술이 꼽히는 인류 공동의 자산이 되어가는 과정도 함께 걸어왔죠. 물론 이 찬란한 황금기 뒤에는 권력을 둘러싼 비정한 암투와 종파의 분열이라는 깊은 상흔도 함께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학자들은 펜을 놓지 않았고, 상인들은 목숨을 걸고 대륙을 횡단하며 지식과 물자를 날랐습니다. 그들이 일궈낸 수학과 의학, 천문학의 성취는 중세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고, 훗날 근대 문명이 태동할 수 있는 든든한 토양이 되었습니다. 사막에서 피어난 이 찬란한 불꽃은 비록 정치적 제국의 형태는 변했을지언정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수십억 인구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려 숨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때 듣는 세계사 잘듣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